오피스 건물이 등급이 B, C, D 등급일 경우에는 공실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84,000 가구 정도. 집값의 하락폭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이걸 누군가 받아내지 못하면 사실 집값이 쉽게 말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비중이 대한민국이 높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강수 대표님의 기획하에 진행되는 이번 콘텐츠인데 어떤 이유로 오늘 이 촬영을 저한테 요청하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 부동산하고 한국 부동산이 좀 비교할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주식은 엔비디아 사면서 네. 왜 부동산은 한국만 사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도 일본을 보면 일본에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본 분들이 막 해외 자산을 사는데 네. 그 중에서 주식 사다가 다음에는 부동산을 삽니다. 근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외화를 또 네. 가져오는 그런 혁혁한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분들도 미국의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네.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대표님 또 모시고 네.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수 대표님 미국 부동산 사실 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한국 부동산부터 먼저 여쭤보면 지금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시장 분위기 지금 4월 말이죠. 벌써 이제 오늘이 4월 26일 어떤가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 부동산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총선 전에는 그 좀 기대가 있었어요. 시장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냐면 좀 뭐 정책 규제 완화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계속 뭔가 발표하니까 네. 잘 되겠구나.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거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총선 이후로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급속하게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매물이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예,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이 84,000 가구 정도. 제가 그 기록이 산정된 이후로 최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려고 많이 내놓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정부가 규제 완화를 막 하고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발표를 할 때 기대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에는 두 부류가 두 개가 시장을 움직이는데 하나는 수요자와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값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 규제 완화가 누구한테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집이 없고 무주택자가 규제 완화해서 집값 오르겠다 이걸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규제 완화를 한국에서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가도 많이 올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런 기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매도 물량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좀 집값의 하락폭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84,000건이에요, 매물량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집값이 엄청 뭐 요즘에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단기에는 그래요. 뭐 김효희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네네. 최근에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네네. 근데 누가 싸게 내놓습니까? 일단 10억 5천이나 10억 7천만 원 내놔요. 제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최근 거래된 가격의 5%에서 7%를 올려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매물이 증가할 때 이상하게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호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데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쉽게 말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네. 김효희 대표님 미국에서 집 보러 오는 걸 뭐라고 하나요? 집 보러 오는 거요? 네, 그거. 우리는 그냥 그 쇼잉을 한다든지 뷰잉을 한다, 그렇죠. 투어한다. 주말에 이렇게 그 열어놓고 다들 보러 오픈하우스. 그렇죠. 오픈하우스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집 보러 오픈하우스를 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 팔리니까 이제는 호가를 낮추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총선 얘기 나왔으니까 미국도 정치와 부동산이 좀 밀접한 연관이 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연관은 되어 있는데요.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트럼프 건에 있어서 다들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임 그 기간 중에 사실 염려를 했던 것은 예측 불허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상당히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전 생각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과거의 어떤 영향이 지금 다시 회자되고 있기는 해요. 예전에 무역 전쟁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비중이 현격하게 낮았었거든요. 그때가 2019년도였어요. 근데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중국인들의 파워가 없어졌다. 유일하게 2019년이 그랬다. 반면 2017년, 2018년도에는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래액과 거래수가 최고치였거든요. 그거는 중국의 정책 때문이었고 반면에 2019년은 최저치였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에 있는 국제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는 그 거래액과 수가 최저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잠재적 영향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미국 자체는 그러한 정책이나 정권이 바뀐다 해서 뿌리 깊게 이어온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제도가 바뀌지는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세금 제도라든지요. 그리고 동종자산 교환 제도, 그러니까 1031 exchange 제도가 미국에서는 100년 동안 이어온 어떤 부를 증식할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 염려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1031 exchange에 있어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안건이 사실은 있었으나 제기가 됐었으나 그거 자체가 통과가 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금액 제한을 하겠다 이러한 안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100년 전의 모습의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미비한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큰 변화는 그리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분들처럼 그러한 어떤 정권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한국은 부동산 시장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치 주체가 바뀌면 가장 크게는 사실은 부동산의 세금하고 연관성이 높은데 갑자기 세금이 바뀌거든요.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누가 정권을 하든지 그 큰 줄기는 사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좀 적은 거죠. 우리는 막 누가 되면 막 갑자기 빨리 움직여야 돼. 그리고 바뀌어야 돼. 사실 그런 측면에서 미국하고 한국의 부동산이 좀 다르지 않느냐. 네. 제 말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미국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11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딱 한 반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 한국에서는 제가 전문가분들 얘기 들었을 때는 트럼프가 거의 뭐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 투표는 언제든지 까보기 전까지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현지는 어떤가요?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항상 긍정과 부정은 같이 동반이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선거가 가까워오고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층의 어떤 그 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었을 때도 사실 그 누구나 봤어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사실 좀 바뀌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그 겉으로 보아지는 전체적인 활동이라든지 기대치는 여전히 트럼프 쪽으로 지금 더 강하게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때 돼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작년 말에 미국에 좀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놀란 게 그 집마다 트럼프 사진을 다 크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한국만 그렇게 정치에 열정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은 뭐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극성을 띠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집에 막 사진을 이만한 거 걸어놓고. 진짜 한국 그러지 네,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북한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인기가 그렇죠. 팬덤이 확실히 그거요. 팬덤.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네.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 1분기 시장은 다 정리됐을 거잖아요. 네. 1분기 수도권 시장 집값은 그래서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정확히는 사실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3분기 실거래가를 보면 네. 계속 하락 추세인데요. 중요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거래량이 급증.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평균적으로 2,400건, 500건 정도 되다가 거의 4,000건으로 증가했어요.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 가치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만약 떨어진다 입장에서는 뭐 안 좋은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차원.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아니, 그 표현도 좀 이상해요. 제가 너무 까칠한가? 어쨌든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향후에 가격 상승의 어떤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신호를 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왜 증가하느냐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을 구분해 보면 가격이 하락한 곳에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곳은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화는 가격이 일부 떨어진 지역은 거래량이 확 증가했고 반면에 가격이 안 떨어지거나 오르는 지역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은 급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추세적인 증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시장의 변화를 좀 읽기는 힘들고 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좀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워딩 한 생각하고 개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 급증했다는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주셨어요. 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제 떨어졌다 들을 수 있는데 또 그 말은 아닐 수도 있어.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합이란 건가요? 제가 사실은 보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인 지금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된 상황, 네. 가격이 위아래로도 아니고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은 현재는 보합인 상태. 그러니까 단기로만 보면 단기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1, 2, 3개월은 실거래가 지수는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끔 어떤 분들이 야 우리 집은 올랐어. 근데 오른 집도 있고 떨어진 집도 있고 예, 이렇게 지금 합쳐져서 보시면 그런 됩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강남 상구는요? 강남 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안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뭐 크게 조금씩 가격이 올라서 거래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데만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매물하고도 다시 연관시켜 말씀드려야 되는데 강남 지역의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요. 왜 저를 가르치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서초구의 매물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알아두시라고. 알겠습니다.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잠깐 제가 분석하는 저 또 글로벌 부동산을 또 분석하니까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잠깐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윤호지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해요. 이런 현황이 또 왜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김 작가님도 현재 미국 한국 부동산 시장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글로벌하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했죠. 한국을 포함해서. 근데 유일하게 이 지수만 보면 미국은요 금리를 올려도요 굉장히 빠르게 인상시켰잖아요. 그런데 혼자만 이렇게 독야청청하고 있어요. 혼자만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이다. 근데 저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의 매도 물량을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독특한 현상이요. 기준금리를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요 집을 안 팔아요. 왜?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안 팔려고 막 매도 물량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고 싶어도 물량이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까? 근데 역설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주택 보유자들이 갖고 있는 대출이 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대부분 3%대예요. 내가 집을 살 때 3% 대출 받아서 샀어요. 근데 그 중에서 70%, 80%가 고정금리거든요. 고정금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 집을 팔고 나가면 지금 6%, 7%거든요. 이 금리로 새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싼 대출 금리를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집값이 오른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한국이나 미국이나 집값을 결정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일단 매도 물량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꼭 인상된다고 해서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다. 미국처럼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 가시나요? 현지 전문가분께서는? 네, 정확하게 말씀을 정확한가요? 해주셨어요. 네, 네. 아이고 다행이네. 네. 이거 짜지 않았는데. 네, 오늘 저는 처음 봤어요. 모든 거를. 예, 제가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강수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은 현재 락인 효과에 걸려 있다. 고정 효과.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보유했던 분들이 일단은 3%대 저금리로 집을 구입하셨거나 또는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낮았을 때 재융자를 해서 금리 낮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더블이 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움직이질 않고 있다. 그래서 딱 걸려 있다.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기준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인데 금리가 낮았을 때보다 금리가 높았을 때 당연히 수요량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공급량이 여전히 수요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하게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신규 주택에서 물건을 좀 보충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규 주택 역시 많은 물건이 풀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미 주택 구입 비용이 높아진 거는 기정화됐고 인플레이션에 의한 모든 것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인건비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재료값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새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업자들이 받아야 되는 융자에 대한 금리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집을 빨리빨리 지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요 땅은 많이 이렇게 갈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는 특히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빌더 중에 하나가 DR 호톤이라는 그 빌더는 상장돼 있는 회사. 예, 맞아요. 상장된 빌더죠. 예, 건축업자인데 업체인데 미국이 이제 네이션와이드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조지아주에도 보면은 DR 호톤에서 짓는 그 주택 단지, 신규 주택 단지를 보면은 땅은 다 밀어놓고 건물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왜 이거를 빨리 못 짓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재료의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이 다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더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별로 해서 짓고 있는 단지가 A, B, C, D 네 군데가 있으면은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사람을 투입을 시켜요. 그리고 거기를 빨리 해서 끝내버리고 그 사람들을 또 A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그 문제도 상당히 미국에서는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한 잔재다. 사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미국에 가야 되나요? 집 지러? 저 좀 미장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미장.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 건설사도 다녔죠. 맞다. 경력이 좀 얼마입니까?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면 일당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돼요? 일당은 많이 주죠. 예. 일단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죠? 한국은 좀 떠나신 지 꽤 오래되셔서 아니요, 아죠. 10만 원 이제 중반 뭐 이 정도. 중반 하루 일하면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보통 늦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나 해 길 때는 예를 들어서
빨리 시작하고 좀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워낙 지금 출력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좀 안전 비용도 많이 들고 있어서 근데 미국에선 제가 들으니까 한국보다 조금 더 어렵대요. 인력 관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더우면 그냥 또 쉬기도 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관리 비용도 많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또 인건비가 비싼 편이에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20가 됐어요. 2만 6천 원? 7천, 8천 원? 네. 그리고 일일 노동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경우에 가서 그 일을 했을 때 최소 $200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배 정도 되네요. 그죠? 네. 인건비가 좀 센 편이죠. 실제로 연봉도 보면 똑같은 연차에 미국에 일하는 친구들은 한국보다 한 1.5에서 2배 벌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한국하고 좀 다른 점은 똑같이 이제 짓는 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도 아파트를 짓는 거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대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은 팔기 시작했고, 근데 미국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안 파니까 사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을 얘기할 때 이 매도 물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김 대표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의 이제 일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집값이 올랐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시률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죠 지금? 좀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도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피스 빌딩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센터, 소매점이 있는 이런 쇼핑센터들 중에서도요, 일단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유형 중에서는 공실이 가장 큰 유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오피스 건물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조금 리스크가 좀 더 큰 그런 자산군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오피스 건물이 등급이 A거나 A 플러스인 경우에는 공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쪽이고요. 대신 등급이 B, C, D 등급일 경우에는 공실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이슈, 미국에 하면은 오피스 건물 공실 얘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등급이 B, C, D 등급을 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핑센터인 경우에도 굉장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도심에서 도심 외곽으로 그리고 고물가 지역에서 저물가 지역으로 인구들이 이제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리저널 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하는 건 백화점 같이 폐쇄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의 이런 폐쇄형 리저널 센터들은 거의 다 문을 닫은 소매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매점들이 다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외곽에 있는 쇼핑센터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 브랜드네임을 고집했던 그러한 회사들이 이제는 옴니채널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폐쇄형이 있는 도심 지역에는 문을 여전히 닫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오프라인 매장으로 열었던 데가 다 외곽 지역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2023년에는 외곽 지역에 있는 쇼핑센터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가격이 최고치에 달하는 그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차가 심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거주용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건물, 그 아파트 건물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왜냐면은 다세대 주택 중에서 5세대 이상은 상업용 건물인데 아파트는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임대용으로 짓거든요. 한국과는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거대하게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공실이 사실 많지가 않았죠. 그리고 또 임대료가 또 많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살 공간이 필요하고 살 집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체 방안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 공실이 있는 부분은 일단 전용을 한다. 그래서 복합
복합 용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대부분 그거를 거주 목적의 임대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소득이 좀 더 낮은 그러한 분들에게 임대로 돌리는 그러한 새로운 그 전환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인 경우에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뉴욕이라든지 필라델피아라든지 애틀란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그 오피스 빌딩에 공실되는 그 부분을 임대용, 거주용 부동산으로 지금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국 부동산에 좀 넘어와서요.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는 뭐 특별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계속 이슈화가 될 것 같고요. 한 뭐 이번 달 안에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 지역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자잔하게 이슈가 될 것 같지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는 거시경제 변수가 좀 이제 대두가 되겠죠. 뭐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뭐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고물가, 이렇게 3고가 지속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어떤 대외 경제 변수가 투자 수요라든가 아니면 집을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큰 이슈는 없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고금리 측면에서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가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생각했던 건 빠르면 3월, 뭐 아니야 늦어도 6월. 지금은 이제 9월에 안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이게 주택에 대한 비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거의 3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최근처럼 월별로 오르기 시작하면 사실 물가가 진정되긴 좀 어렵고, 특히 고환율이 시작되면 물가가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게 힘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현지 대표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물가를 산정하는데 주택 비용들, 아까처럼 인건비뿐만 아니라 임대료, 그리고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가, 저는 이제는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데도 미국의 주택 임대료가 되게 중요해요. 주택 임대료가 떨어지면요, 금리 인하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미국의 주택에 대해서 렌트비가 좀 진정되고 좀 하락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그 임대주택도 많이 부족해요. 예,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매도 물건도 부족하지만 미국에서는 임대용으로 나온 주택 역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임대 자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임대료가 로켓 상승을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나 살짝 내렸어도 다시 또 반등되는, 그러니까 업앤다운 하면서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살짝 올라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대한 어떤 변화가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틀려요. 물론 한국도 모든 이런 가격의 변동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는 곳은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는 쪽일 거고요. 유출되는 곳은 또 당연히 내려가겠죠.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는 사실 임대료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나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이러한 신생 저물가 지역은 임대료가 지금 내려가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의 어떤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업앤다운은 하더라도 이게 확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미국의 주택 관련 비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중동의 불안이라든가 유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시경제 변수나 금리를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겠지만
전 이건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어떻게 예측합니까? 다 인하를 예측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변동 원인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제가 볼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빠른 시기 안에 또 하나 큰 폭으로 인하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제 김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임대료의 그런 미세한 변화들 그리고 지속된 변화의 이면에는 제가 볼 때 큰 변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래서 주택시장이 큰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김 대표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게 미국 전역의 주별 주택가격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이렇게 진할수록 가격이 상승폭이 큰 거고요. 반대로 연할수록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전반적으로 일종의 썬벨트라고 하는 요 밑에 지역의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지역이 지금 집값 상승이 되게 크고 전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호 지역이었던 이런 게 북쪽에 이거는 그 반대로 뭐 스노우벨트라고도 하고 디트로이트 이런 지역. 그래서 이런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 전에 잠시만요. 썬벨트와 스노우벨트가 뭔가요? H. 네. 좋습니다. 우리가 썬벨트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미국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중간을 생각해서 남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지역을. 남쪽이 썬벨트, 네. 위쪽이 예, 그리고 디트로이트를 근처로 한 그쪽을 우리가 스노우벨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역사적 배경은 뭐 김현주 선생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남북 전쟁이 있은 그 전에는 뭐냐면 남쪽에 훨씬 더 인구가 많았죠. 그러다가 북쪽의 공업단지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남북 전쟁에서 북쪽이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남쪽의 인력들이 대거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의 인구 이동 역사는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사실 그동안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근데 집값이 왜 이렇게 변동되냐면 이게 인바운드 무브 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빨갛게 표시된 지역은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지역이고요. 밑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하는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남북 정책 이후로 처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북쪽에서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처럼 집값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아까 이제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썬벨트 쪽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 대표님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오셨어요. 여기서 사업을 하시고 남쪽에서 아틀란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핫한 곳에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실제로 인구 이동이 좀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어떤 그 실제로 한번 말씀해 어떤 주세요. 변화가 좀 있을까요, 썬벨트? 엄청 많이 느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이러한 변화는 사실 2016년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코로나 때 기점으로 해서 급속도로 인구가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건데요. 어떤 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이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 집 분양하는 데를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가면은 이제 모델하우스도 있고 이제 짓고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로 가면은 사람들이 집이 필요하니까 줄을 지어서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러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6시에 보통 문을 닫는데 5시 50분에 거기를 갔더니 이미 사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못 보니까 내일 왔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는 흔쾌히 그럼 내일 오겠노라고 하고 나왔는데 모델하우스 앞에 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왔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차 번호판이 있잖아요. 근데 60%가 조지아주인데도 조지아주의 번호판이 아니에요. 그만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그 전문 기업이니까 저희가 하는 영역이 이런 자산 관리,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의 어떤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인베스트먼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트랜잭션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자산 관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요, 그 세입자들이 집을 찾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써요. 예, 지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무조건 렌트를 주는 게 아니라 크레딧도 체크해야 되고 뭐 백그라운드도 체크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받은 그 어플리케이션만 봐도요. 60%가 그 이상 다른 주에서 이사 오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보면은 우리가 그 영어로는 리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타주에서 아틀란타로 그 직장이 있어서 이제 직장 때문에 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또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자석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주류 시장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우리 한인들의 인구만 보더라도 현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를 많이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들이 조지아에 많이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주재원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재원들이 거처할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한 그 임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요. 집이 예, 그래서 구하기 힘드니까. 네,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데가 그 집을 뭐 그 투자하시는 분이 사서 무조건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제한이 있어요. 렌트를 놓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 놓는 데가 있다 보니까는 그만큼 매물도 부족한데 또 임대를 놓을 만한 매물은 더 부족하니까 그래서 주재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하면은 엄청난 분들이신데요. 거기를 가면은 실질적으로는 거기가 그 백인들이 많아요. 원래 그 도시가. 근데 한국 분들이 많이 늘었죠. 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주할 집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대기자 명단에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도 대기자 명단이고 임대를 하는 것도 대기자 명단을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인구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한인들의 인구가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었냐면은 옛날부터 거대 도시였고 그리고 고물가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뭐 뉴욕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한인들의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당연히 지금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리고 2위가 샌프란시스코고요. 그다음에 3위가 뉴욕이에요. 그리고 아틀란타가 갑자기 4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3위가 뉴욕인데 한인 수가 지금 24만 명이고요. 아틀란타가 4위잖아요. 근데 한인 수가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3위와 4위의 차이가 3만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뉴욕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3, 4위가 바뀔 수가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책에도 썼지만 애틀란타는 제2의 뉴욕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그 문장을 썼어요. 그만큼 뉴욕하고도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인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순인구 이동이라고 그래서 각 주별로 표시해드린 건데 일단 요 기간만 따지면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그리고 말씀하신 조지아나 테네시, 뭐 아리조나, 아이다호 이런 지역들 과거에 보면 인구가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은 지역들이 최근에 인구 증가가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살고 인구가 유입이 많았던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이런 뉴저지 이런 지역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왜 이사하냐 그리고 누가 이사하냐 이건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봤더니 일단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그런 젊은 층의 이동이 사실은 많다. 요거하고 베이비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들한테 왜 그러면 이렇게 이사하냐?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리로케이션 하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여론조사한 걸 보면 affordable housing이라고 그래서 일단 북쪽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safer area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공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뉴잡이 있으니까 그런 잡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듣기에는 북쪽보다도 예를 들어서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새 집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신흥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집을 지었고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에서 막 50년, 60년대 집 살다가
맨날 수리하다가 남쪽에 왔더니 우와 거리도 좋고 막 쇼핑몰도 너무 가깝고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같이 갔다 온 것처럼. 그럼요. 진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젊은 세대가 좀 옮기고 네. 거기에서 오니까 집값도 싸고니까 만족도가 큰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갑자기 완전 다른 이거 얘기 더 할까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비교하고 싶은 네.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출산율이 지금 0.6명, 뭐 서울은 0.5명대를 지난 4분기였나 1분기 때 뭐 찍었다고 좀 정확한 자료 지금 자막 뜨고 있을 텐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부동산 자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한국이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큰 것도 문제고 이게 0.7명, 0.6명이라는 건 사실은 네. 충격적인 수치인데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부부가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한 명을 낳으면 그게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00명이 60명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게 60명에서 또 0.67이 유지가 돼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죠. 60명이 만나서 결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30명에 0.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1점 반 세대가 넘어가면요. 그냥 폭발적으로 감소해요. 깜깜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200명에서 60명 낳고 60명은 어떻게 되냐면 30명에서 또 0.6명이거든요. 저라도 얼른 빨리 결혼해서 낳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 인구 문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한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구가 부동산 자산 비중이 70%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연령별로 좀 달라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30대나 40대는 부동산 비중이 50%인데 고령 세대로 갈수록 65세 이상의 가구주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81%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이브 부머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퇴직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초고령 사회로 한국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가 사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없던 변화는 뭐냐면 고령 세대가 보유한 아파트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는 고령 세대가 집을 그동안에 갖고만 있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만 했었는데 드디어 팔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가 워낙 많은 부동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팔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증가하고 이걸 누군가 받아내지 못하면 사실 집값이 쉽게 말해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고령 세대의 아파트, 부동산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한국의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한국하고 미국을 이제 비교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저희는 돈이 생기면 계속 부동산만 사왔어요. 부동산 사고 또 부동산 가격 오르면 팔아서 또 부동산 옮기고 그랬는데 미국은요. 가계 평균으로만 일단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좀 다를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 세대의 자산을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 사실 고령화 때문에 충격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셨을 때 한국이 유독 부동산에 집착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땅이 미국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희소성이. 네, 희소성.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편파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부 지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본 어떤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라는 그 의미는 미국에서는 사실 투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투자라는 단어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기란 단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왜 또 부동자산에다가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김 작가님 말씀하신 어떤 희소성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유별나게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 국가나
아시아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이런 투자의 다양성,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만 보더라도 부동산 자산의 어떤 그 소유가 30%라고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를 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런 주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채권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또 미국 주식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미국 주식 그렇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배당금 이런 얘기 잘 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주식이 5, 6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보편화돼서 미국 주식은 참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는 정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비중이 대한민국이 높다면은 이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왜 인도라는 나라를 보더라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국제 투자자의 순위에 5위 안에 들었거든요. 4위였단 말이에요. 중국이 여전히 1위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1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투자 포트폴 다양성이 지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5개국은 어디죠? 중국, 인도, 중국, 일본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없어요. 없구나. 네,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 콜롬비아. 근데 중국은 거의 매년 국제 투자자의 그 5위 안에 항상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로 볼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해지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특히 고령 세대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어떻게든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일종의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 생각. 그리고 내가 뭘 투자하겠다. 이 생각은 언제 결정되냐면, 쉽게 말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에 대한 시점부터 한 10년간 그 결정된다고 봐요. 투자에 대한 생각이. 근데 우리나라 고령 세대들은요,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정확히 1980년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고, 부동산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인식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반대로 미국은요, 이 고령 세대가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1980년대, 90년대 그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주식 투자하고, 연금으로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게 이제는 체득화된 거죠. 지금 미국에서 우선한 건 주식이고,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고 또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 세대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40, 50대인데 40, 50대는 서브프라임을 경험했어요. 그 기간에.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40, 50대가 무주택자가 많아요. 그 막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 부동산 때문에 막 뭐랄까 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린 경험을 사실 했으니까. 근데 미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40, 50대라고 좀 젊은 세대는 사실 주가가 폭락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최근에 다시 물론 오르고 있지만 그런 이제 변화를 보실 때 어쨌든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자산의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하셔서 부동산에 70%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분들은 어떤 자산을 가져야 될까요? 앞으로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상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성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령 세대가 투자할 자산은 뭐냐면 복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은 복리 추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는 캐피탈 게인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오를 때 얻는 이익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는 복리 추구가 안 돼요. 그래서 고령 세대는 캐시플로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리를 추구하는 자산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배당주가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부동산을 샀는데 임대료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복리 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로
자산을 그러니까 복리 추구가 안 되는 자산, 이렇게 무거운 자산을 사실은 좀 유동화시킨 다음에 특히 고령 세대는 복리가 가능한, 복리 효과가 가능한 자산으로 재편성해야 된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의 리로케이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건 미국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복리 추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령 세대는 특히 복리 자산에 복리 효과가 가능한 자산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너무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미국 부동산의 특징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함께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다. 왜냐면은 이런 플리핑처럼 캐피탈 게인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를 창출할 수가 없고, 왜? 복리 때문에. 장기 투자로 해야지 임대 수입에 의해서 복리 추구가 되는 건데요.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해서 차트를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음에 출간되는 책에 실리는데, 주식일 경우 그래프를 우리가 30년, 그러니까 미국이 보통 30년 고정 모기지잖아요. 30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올라가는 속도와 그리고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배당금을 받지만은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리로 갔었을 때 주식이 복리로 커지는 것보다 미국 부동산 장기 투자로 해서 임대료를 받고 계속해서 갔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복리 차이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레버리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죠. 똑같은 8만 불 가지고 8만 불어치 주식을 하잖아요. 그럼 8만 불이 복리로 자라는 30년 동안 커나가는 거하고 8만 불을 가지고 40만 불짜리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레버리지가 들어가서 40만 불이 복리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럼 똑같은 8만 불 투자금으로 가지고 30년 뒤에를 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복리의 파워예요. 그것이 미국 부동산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리 효과를 얘기할 때 그 주식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채권도 많이 얘기하고. 근데 거기에는 레버리지가 효과가 적어요. 그 대출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동산을 레버리지를 냈다. 그럼 레버리지 효과와 복리 효과가 겹쳐지면서요. 이게 폭발적으로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렌트비 임대료를 받은 거를 복리를 한다는 건데, 그 들어온 거를 어디에 투자하기 때문에 복리인 건가? 아니면 그냥 그걸 쌓기만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대로만 가져가도 되는데요. 자, 임대료는 매년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율에 따라서 소비자 네. 물가 지수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통 1년에 2%에서 3% 상승한다고 봤을 때 first year에는 첫 해에는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2,500불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 흐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죠? 임대료가 더 늘어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미국은 30년 고정 모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받았을 때 원돈하고 이자가 고정으로 30년 동안 똑같이 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나가는 원돈하고 이자가 6% 이자로 적용해서 한 달에 1,800불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 1,800불이 첫 번째 연도부터 30년 때까지 똑같아요. 그죠? 1,100불. 자, 근데 렌트비를 2,500불을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800불 그 모기지를 내는데 거기 원돈이 같이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액거리라 그래요. 순자산이 쌓이는 거죠. 네. 자, 거기에 플러스 뭐 재산세 나가고 뭐 보험 나가고 하면은 1,800불 모기지 나가는 월 상환액에 그런 재산세하고 보험을 다 한다 그러면 2,200불이 된다고 치면은 2,500불 월 렌트를 받아서 2,200불이 나가니까는 300 남는 건데, 그런데 내년에는 2% 올라가네, 뭐 3% 올라가네 하면은 2,500불이 2,580불이 되든지 이게 복리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모기지는 30년 고정이니까는 30년 때까지 1,800불로 계속 동일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은 현금 흐름이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아까 주식하고 비교했잖아요. 똑같은 8만 불을 투자했었을 때 주식은 복리의 개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레버리지가 들어간 부동산은 장기 투자할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동산의 파워는 바로 여기다. 현금 흐름과 그리고 이런 자산 가치 상승인데, 현금 흐름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순운용 소득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산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계산할 때는 이런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수익환원법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고 보면 엄청난 파워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세금 혜택에 대해서는 저는 거론도 안 했어요, 지금. 거기에 플러스 세금 혜택이 들어가면 이거는 엄청난 파워인 거예요. 네. 저 대표님 한국 부동산, 그 미국 부동산 투자 장단점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한국 부동산을 투자로 볼 때 장단점은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비교가 쉽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네. 반면에 미국 부동산은 개별마다 다 다르고 좀 다르죠.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게 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가격 산정이라든지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한국의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 부동산의 장점은 그러니까 빨리 거래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물론 개별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네. 빨리 거래가 되고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부동산의 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가 적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임대료로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주택에서 그 아파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적다. 그 대신 이제는 모든 분들이 왜 투자하냐면 시세 차이. 그렇죠. 그걸 추구하니까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부동산이나 자산을 바라보는 태도나 투자 방법이 한국과 미국 좀 뭐가 다른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부동산은 주로 시세 차익에 의한 자본 이익을 중점을 두는 투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현금 흐름을 미국처럼 많이 기대할 수가 없는 이유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현금 흐름은 무한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은 순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순 자산이 늘어나면은 보통 한국은 캐피탈 게인으로 자본 이득에 중점을 두니까 오르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내고 자산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예요. 보통은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재융자 전략이에요. 출구 전략이. 예, 그러면은 한국은 순자산이 늘면 팔고 세금 낸다. 미국은 순자산이 늘어나면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액거리를 꺼내요. 예, 캐시아웃 리파이낸스. 현금 인출 재융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현금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다가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고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 공제를 받아요. 팔면은 세금이 생기는데 재융자로 해서 내가 내 순자에서 돈을 꺼낸 것 자체는 그거는 세금 면제예요. 세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 새로이 내가 다른 수동소득을 창출한 자산에 투자가 됐으면 거기에서 새로운 또 융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부분 또 세금 공제를 받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 부동산의 전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 방법에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차이이기 때문에 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what보다 언제 사느냐, 타이밍. when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대신 미국은 운영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뭘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수요자는 충분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계신 아틀란타 이런 지역은 계속 수요가 밀려드니까 사실은 안정적으로 그런 위치가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이 미국은 위치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넓잖아요.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어렵다. 근데 또 한국은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쉽게 말해서 어디를 더 쉽게 얘기해요. 한정돼 있으니까 이야기하기 쉽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미국은 모르겠는데 미국은 반대로 아마 언제를 얘기하신 분이 있나요? 전문가 중에서? 항상 얘기는 하는데요. 우리 그래서 타이밍이잖아요. 적정 시기. 예, 그러다 보니 사이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물리적 사이클, 그리고 금융 사이클, 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빠지는가, 그리고 심리 사이클, 항상 그 세 가지를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너무 통쾌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항상 캡다 게인. 자본 이득이니까 항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봐야 돼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망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그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비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니까 타이밍이다. 사이클 알아야 된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근데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어차피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두는 투자를 갔을 때는 어차피 장기 보유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을 벌써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운용 소득이 가장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에 답이 있다. 근데 벌써 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저희 짜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이클 얘기해 주셔서 한국 부동산 다시 상승 사이클 오나요? 오죠. 아, 오나요? 오죠. 올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락해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격을 지탱해낼 수 있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가격이 다시 떨어지고 변화가 오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고요. 지금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락 강수님. 하락 강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집값 예측 이제 여기는 이제 대표님이 한국 부동산, 여기 미국 부동산 해주시고 네, 한국 부동산 하락. 한국 부동산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은 하반기 갈수록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 커진다. 이유는 뭐냐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 시장이고 수요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주목하는 건 뭐냐면 많이 오른 지역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특히 절대 가격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좀 주목해서 보시고 근데 떨어지면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누군가 꼭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신호는 어디에서 온다? 충분히 떨어지면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언제 시점이면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변화되고 수세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내 집 마련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부동산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나는 내 집 마련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구조도 다 틀리고 난 투기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난 그래서 그거 안 볼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의 원인을 좀 잘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고 내 집 마련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부동산은 2024년에도 완만하게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긴 했지만 공급량 때문에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현격하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아직 여전히 좋아요. 금리가 내려가려면 고용 지표가 망가져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US 전체로 봤을 때 실업률이 3월달 통계는 3.9% 그리고 조지아 스테이트는 3.1% 더 낮아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내려갈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또 그 시기가 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공급량과 실업률. 예, 미국 부동산은 그 두 가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국에서 좀만 질문 더 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과거에는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했는데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나요? 지금 뭐 주변 왔을 때 돈을 잘 벌기 힘든 것 같으면 얘기하던데 그 이유가 힘들어요. 지금 일단 두 가지 원인인데 재건축 재개발에 일단 자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가격이 오른 거는 핵심은 희소성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되거나 뭐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 아파트만 되는 거니까 희소성이 있어서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근데 지금 규제 완화를 너무 대폭적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지역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나 아니면 실거주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선택 조항이 많네. 선택 사항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희소성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가격에서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에는 좀 어렵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퍼져서 그럼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빠질 거잖아요. 아무도 안 사고 8년 사람만 증가하면 그러면은 그때 또 다르게 수익성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 하락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 신호 한 개씩만 얘기해 주신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 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위험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이 어떤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은 어떤 금융 쪽에 서브프라임, 렌더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얘기를 할 때는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주는 외생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그 돈의 흐름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고용 지표라는 건데요. 저희가 그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 때를 되짚어 보면은 그때 실업률이 최고점에 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었을 때 그 몇 개월의 어떤 위기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그거는 강제에 의한 봉쇄였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2008년도에 실업률이 최고치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고금리보다도 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실업이거든요. 실업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페니메어의 어떤 자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국회 예산처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정말 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짧게 해서 이게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길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실업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대부분의 어떤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공급이 작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고금리라 하더라도 매수자의 수가 공급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돈의 흐름이 완만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수요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가격 변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주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연관관계이긴 한데 금리와 실업률의 연관관계이긴 한데요.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인플레이션과 또 같이 맞물려 있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시장에서 이런 돈의 흐름이 바뀌는 그러한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전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물가와 고환율을 통화정책에서 억제하려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기대했던 것처럼 반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되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면 영향이 클 수 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거를 하나 큰 이슈로 일단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한국과 미국 부동산 시장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한 번씩만 꼭 집어주면서 마무리한다면요. 네,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값의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변화를 보시면서 내 집 마련 그때 꼭 하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요. 올해? 가격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올해라고 한정하진 말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 근데 그 충분히 떨어지는 신호는 어디서 나오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최소한 4개월, 5개월 이상. 그러면은 그 가격에 맞춰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꼭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고 제 예상대로 그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변화의 신호를 거래량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라고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살 그래서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여기서 살은 뭐냐면 그 리빙이 아니고요. 바잉.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그런 시점이 오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뭔가 인문책 같기도 하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인생을. 인생이 아니라 비슷하게. 집을. 그렇죠. 집이나 투자나 네.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네. 같이 해서. 마지막 김현지 대표님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적정 시기를 볼 때에는 이제 사이클을 많이 참조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돈의 흐름, 그리고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의 관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심리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심리 사이클을 봤었을 때 사실 그 사이클 중에서 패배 단계 맨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고 패배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최고인 시점인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자체를 그러면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예. 그거는 제가 그 이번에 그 오프라인 그 세미나를 통해서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예, 본인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최고점이다, 최저점이다. 이제 그러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가 이제는 하반기 때 내릴 거라는 생각하에서 어떤 매수 시기와 그 다음에 어떤 매도 시기를 좀 이렇게 주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좀 그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또 사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는 것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2024년에 갑자기 대두된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오랜 기간 100년 동안 이어온 커미션의 제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NAR 세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NAR인데요. 거기에서 어떤 커미션 부분에 있어서 그 합의가 돼서 전반적인 이런 이제 커미션의 어떤 부분이 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단기적인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가격 변동에 있어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미국과 한국 부동산 시장 비교하는 첫 콘텐츠 이제 이강수 대표님이 제안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뭐 김혜진 대표님하고 또 막상 얘기해보니까 더 배운 게 또 많고요.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건 비교법입니다. 비교하면 머리에 가장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흥미롭고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차원에서.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미국과 한국 부동산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컨텐츠를 보시면 좋겠고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다음에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걸로. 아니, 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취업할 때도 포기했는데 20대 때 한국에서 영어를 포기한다는 거는 취업에서 전선에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작가님 돈 좀 쓰세요, 그럼. 여기 자막으로. 새로운 진행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 컨텐츠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특히 교민분들이.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고민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되게 좋은 세상이 되었다 드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촬영장에서 한국의 부동산 전문가랑 미국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찍고 또 시청자분들도 이걸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영상을 정말 집에서 누워서 뭐 이거 뭐 각 잡고 보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뭐 화장실이나 뭐 누워가지고 막 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김 정말- 작가 TV의 힘이죠, 뭐. 알겠습니다. 김작가 TV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내에서님은 이강수 대표님, 김현지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